2004년 5월 사건 당일 오후 서울 도심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획부동산 직원 김 씨는 화가 나서 영등포 사무실을 찾아왔고 자기 몫에 돈을 달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큰 덩치의 남성 박 사장은 일단 진정부터 하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커피를 마신 김 씨는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목숨을 잃었지만 김 씨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수살인이 될 뻔한 이 사건. 경찰이 피해자 시신 수색에 나선 건 피해자가 사망한 지 7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찾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해남 암매장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예, 이른바 해남 암매장 사건. 방금 이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암수살인입니다. 이게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암수살인. 자,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인데 어떻게 실마리를 찾게 된 거죠? 네, 이게 한 범인의 술자리에서 한 말실수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2009년 어느 날에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과 술을 먹었던 박 사장이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술자리에서 자신의 내연녀였던 임 사장을 욕을 하다가 말실수가 나온 건데 내가 임 사장을 위해서 사람도 죽였는데 요즘 나를 너무 홀대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이런 제보를 받고 박 사장 주변에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이 정말 있었는지 이것부터 먼저 찾아봤고요. 실제로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겁니다. 어허. 자, 그러면 살인이 일어났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피해자와 가해자. 양 변호사님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등장인물이 좀 있는데. 조금 전에 사파에 4명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대출 사기단이 있었어요. 40대 남성 박 사장이 있고요. 조금 전에 내가 임 사장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다라고 한 그 박 사장이 40대 남성이었고 그 남성과 내연 관계였던 임 사장이 여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출 사기단에 또 같이 가담했던 30대 한 과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셋이 대출 사기를 하면서 대출 과정에 명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22살이었던 김 씨가 피해자 김 씨가 이름을 빌려주는 걸로 이 대출 사기단이 가담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김 씨한테 원래는 그렇게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아하. 이 김 씨가 그럼 내가 임 사장을 해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원래 대출 사기단 3명이 김 씨를 살해하기로 공모를 하고 결국 사무실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후에 목을 졸라서. 예. 또 수면제 졸피뎀이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살해한 이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이 시신을 어떻게 숨긴 거예요? 사실 이 살인도 살인이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일단은 이 피해자 김 씨의 시신을 이삿짐 상자에 넣고 이제 봉고차로 옮깁니다. 이 박 사장 고향이 해남인데 이 해남 야산에 피해자 김 씨를 암매장하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신이 발견되면 제일 이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신원이죠. 신원이 밝혀지는 것. 그러니까 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이 피해자 10손가락의 지문을 다 제거하고요.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 훼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며칠 뒤에 다시 이 해남으로 가서 두 번째로 시신을 훼손했다는데 교수님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건? 일단 이제 한번 저렇게 지문 훼손 그리고 얼굴 훼손 이렇게 됐는데 장마철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철이 이제 만약에 오게 되면 그 흙이 이제 쓸려 내려가서 그 사람이 다시 또 바깥으로 이제 지표면으로 노출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아까 이제 이 여성 이 임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염산을 구입을 해요. 염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시신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염산으로 이제 시신을 훼손을 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이 심리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염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죽어 있는 그 시신에 대해서 즉 물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의 행동을 갖다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범죄라고 하는 거,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출연자들끼리 좀 회식을 했는데요. 제 교수님한테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일이다 보니까 시신 사진 또 실제 시신들 많이 이렇게 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 시신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말 산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다시 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사망하고서 7년 동안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왜 이랬던 겁니까 이게?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요, 살인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제보가 있고 신고가 있어야지 아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걸 어떻게 되냐면 가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 김 씨가 고아였는데 어렸을 때 입양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났을 때 김 씨가 22살이었거든요. 이 사건 전에 한 3년 전쯤에 집에서 가출을 했대요. 근데 이제 양부모 앞으로 이렇게 입영 통지서가 오니까 양부모님은 군대 가기 싫어서 가출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안 했던 겁니다. 그냥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거니 했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묻혀버릴 것 같았던 이 사건의 진실.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술에 만취해서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막 얘기를 하다가 취중 진담이 탁 나와버렸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근데 그리고 그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경찰에서도 그 김 씨의 생활 반응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2004년 이후부터 뭐 카드도 안 쓰고 휴대전화도 안 쓰고 아무 생존 반응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존 반응. 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2011년 11월에 박 사장, 임 사장 그리고 한 과장까지 다 체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 쉽게 그렇게 탁 얘기를 했던 게 말이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자기가 술 먹고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을 갖다가 이 말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 그 전에 이제 말을 했었던 그 박 사장 같은 경우는 이 여성 임 사장하고 내연 관계였어요. 내연 관계였는데 이제 둘이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좀 사이가 이렇게 소원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술이 취해가지고 임 사장 욕을 하죠. 내가 말이지 임 사장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는데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어떤 그 임 사장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검거가 되고 난 이후에 사건 당일만 되면은 자기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그 양심이 요만큼 남아 있어서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내연녀였던 임 사장이 시키는 대로 사실상 임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설계를 한 뭐 범행을 자기는 수행만 했을 뿐인데 뒤통수를 친 데 대한 이 배신감. 두 번째는 매일 그날만 되면 그냥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취중에 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 과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 그 피해자의 시신 말이에요. 네. 그거 어디쯤에 묻었다라고 얘기는 했을 텐데 찾았습니까? 네, 일단 어디에 묻었다라는 진술은 했습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야산에 묻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진술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수사했던 형사가 직접 제공을 한 사진입니다. 예. 이들이 지목한 곳이 80m 정도로 꽤 이제 긴 구간이었는데 7년 사이에 저렇게 농로로 길로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구간을 콘크리트까지 파내면서 3개월간 수색에 나섰는데 결국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찾았다고요? 네,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이 피의자들 등장인물은 세 사람이죠. 그렇죠. 박 사장, 네, 임 사장, 박 사장, 그 내연 한 과장. 관계, 예, 여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한 과장. 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 처벌은 박 사장만 받았습니다. 왜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사체가 없는 살인 사건이죠. 결국은 못 찾았죠.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리고 또 이제 정황 증거를 기초로 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진술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 박 사장과 한 과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둘 다 살인 사건에 가담한 건 맞다. 예. 근데 그 피해자 김 씨 목을 주는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하하. 서로 상대방을 지목을 했고요. 근데 박 사장의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나 여러 심리 검사 과정에서 범행 진실 반응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박 사장은 기소가 돼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 사장입니다. 임 사장도 그 여성? 살인에 공모를 했을 거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종일관 나는 살인은 모르고 사체 유기에다만 가담을 했었다. 근데 이제 사체 유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근데 이게 7년 이후에 발견이 됐잖아요, 사체가.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 완료됐죠. 세상에. 그러니까 임 사장은 이제 처벌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났고 이제 한 과장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럼 한 과장은 어떻게 됐어요? 한 과장. 사실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밝혀내서 한 사람이라도 처벌한 것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예. 당사자들 말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조사를 하고 있었고 박 사장하고 대질 신문을 하기로 했던 다음 날 이 반 과장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는 굉장히 억울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행방이 묘연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임 사장 얘기도 좀 덧붙이자면 예. 박 사장은 구속돼서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예. 이후에 이제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또 이 사건을 보도를 했었는데 여전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연 관계였던 임 사장이 모든 것을 다 했었는데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머지 나만, 그러니까 스스로만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한 과장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잠수를 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생존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CCTV라든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여성 임 사장이 주도권을 쥐고 이 사건을 이어나갔는데 사실 이 남성 두 명은 거의 하수인 같은 그런 역할에서 박 사장 같은 경우는 12년을 받았고 지금 이제 임 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도주 중인데 사실 뭐 이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모두 받고 임 사장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결과적으로 빠져나간 굉장히 좀 이렇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이상한 그런 형태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생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채 지금 계속 지금 종적을 감춘 채로 있다. 야, 이거 참 묘하네요.